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는 72세. 3년 전 외손자가 보충 수업을 위해 자신의 집에 와서 지내도 좋다고 약속했다. 식사와 숙식, 모든 보살핌을 도맡았다. 한밤중에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까지 끓여주었다. 심지어 3년 동안 학원비로 4천만 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저 할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3년 후 외손자가 이사 나가자마자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사위가 찾아와 얼굴을 붉혔다. 어떻게 우리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그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언제부터 그의 집이 그들 입에서 말하는 우리 집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그의 헌신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실랑이도 버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이다. 상대방을 할 말 없게 만들고 온 가족의 얼굴색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 그 일. 이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걸음만이 남아있었을 뿐. 오늘의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반격의 순간이자 조용히 헌신했지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마침내 내뱉은 한마디다. 그가 어떻게 명철한 판단과 행동으로 빼앗긴 인생을 되찾았는지 함께 살펴보자. 낡은 집은 3층짜리 건물로 방이 총 9개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은 나 하나뿐이었다. 내 이름은 박정호, 올해 72. 포스코에서 정년 퇴직했다. 예전에는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자전거를 타고 제철소를 드나들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나도 늙었다. 일상은 고요해졌다. 아내는 이은희, 나는 그를 은이라고 불렀다. 10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가남이었다. 떠날 때는 순식간이었다. 그날 밤 십시반까지 버티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딸 서연이 잘 지켜봐줘요.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정말로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재혼하지도 이사하지도 않았다. 딸 서연이가 결혼한 후 내게 말했다. 아빠, 옛집이 편하실 테니 저희가 방해 안 할게요. 나는 그대로 남았다. 그럭저럭 살만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리고 문 앞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뉴스 채널을 보며 정치인들을 욕했다. 점심에는 국 한 솥을 끓였고 저녁에는 가끔 1인용 전골을 해먹었다. 텔레비전은 늘 켜두었다. 소리라도 들리면 외롭지 않았다. 이 집은 1978년에 은희와 내가 할부로 산 집이다. 그때는 평당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 집이 최소 10억은 넘을 거라고 했다. 팔 거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이 집에 밴 아내의 향기가 아쉬웠다. 그녀는 부엌에 좋은 아침, 내 사랑이라고 쓴 손글씨 자석 4개를 붙여두었다.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한 번도 떼지 않았다. 서연이는 지금 일산에 산다. 공무원인 최민혁과 결혼했다. 사람은 괜찮은 편이지만 입은 달콤해도 마음은 뜨겁지 않은 부류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은 지훈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부산의 명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건은 3년 전 어느 여름에 일어났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지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에 다녀야 해요. 일산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아빠 댁에서 잠시 지내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명문고도 아빠 집 근처고 아빠가 돌봐주시기도 편하고 지훈이도 아빠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고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다. 그래, 와라. 우리 집은 방도 많고 넓으니까 짐이 좀 없긴 하지만 괜찮다. 매주 보러 갈게요.
시간 나면 닭백숙이라도 끓여서 갈게요.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사실 꽤 기뻤다. 집안이 드디어 좀 시끌벅적해지겠구나 생각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늙으면 다 그렇지 않은가. 손주가 곁에 있어준다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열쇠를 꺼내 3층 뒤편 방을 다시 닦았다. 침대 시트를 갈고 선풍기 날개를 분해해 먼지를 털었. 마트에 가서 새 슬리퍼 2켤레와 허브 치약도 사왔다. 나는 진심이었다. 지훈이는 조용한 아이였다. 집에 들어온 첫날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현관에서부터 2층까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뭐. 서연이도 말했다.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걔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여려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보살핌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6시에 일어나 달걀을 부치고 우유를 데웠다. 첫 등교날이니 든든하게 먹이고 싶어 시장에 가서 지훈이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사왔다. 그는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빵은 없어요? 나는 잠시 멍했다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내일 사올게. 그는 대답 없이 우유 몇 모금을 마시고는 서둘러 가방을 메고 나갔다. 그날 점심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훈이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 같이 밥 먹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학원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 해서 남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결국 혼자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 그가 돌아왔다. 나는 남은 반찬을 데웠지만 그는 달걀과 닭튀김만 두어 점 집어먹고는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밥과 반찬을 보며 문득 집이 더 커지고 텅 빈 것 같다고 느꼈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부산 택시 같은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먼저 빨래를 하고 도시락을 준비했다. 7시에 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점심에는 집에 와서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오후에는 학교 앞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다시 학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밤 9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주고 약초차를 우려내고 내일 가져갈 책을 챙겼다.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 주전자가 끓는 시간, 그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리듬까지 나는 모두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아플 수도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화투 한 판 치지도 못했다. 딸은 주말에 가끔 들렀다. 한 손에는 과일을, 다른 한 손에는 빨래 가방을 들고 와서 말했다. 아빠, 개옷이 너무 많아서 아빠가 다 빨기 힘드시죠? 제가 가져가서 빨아올게요. 아빠, 이번 주에는 뭐 해주셨어요? 지훈이가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졌으니 고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빠, 주말에도 숙제하라고 꼭 챙겨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게으름 피우는 거 모르실 거예요. 나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았다. 잘 챙기고 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15분쯤 지나면 저녁에 약속이 있다며 바람처럼 사라졌다. 식탁을 치우며 포장도 뜯지 않은 과일 봉지를 볼 때면 마음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피어올랐다. 한 번은 지훈이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끓여준 고등어 조림 맛있니? 저는 엄마가 해주는 탕수육이 더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다음엔 할아버지가 한번 배워서 해볼게. 사실 나는 탕수육을 만들 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꿈에서 아내가 부엌 문가에 서서 나를 보며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밤 지훈이는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다. 나는 아래층 거실에 앉아 전원일기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서연이네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다.
닭백숙은 내가 고운 것이었다. 은희가 예전에 남포동 시장에서 꼭 사오던 토종닭으로 3시간 동안 푹 고았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던 쓴바귀, 무침도 만들었다.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식사 도중 사위 최민혁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버님, 그 집 위치가 정말 최고네요. 해운대 신도시 근처에다. 요즘 몇 년 새값이 엄청 올랐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팔 생각은 없네. 사는 게 편해서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사업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덧붙였다. 나중에 저희가 늙고 지훈이가 결혼할 때 이 집을 물려받으면 딱이겠네요. 골치 아플 일도 없고요. 나는 순간 젓가락을 든 채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떠먹었다.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벽돌 한 장을 빼가는 것 같았다. 집이 갑자기 조금 불안정해진 느낌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가 말했다.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원래 저래요. 입이 가벼워서. 아빠가 이 집을 갖고 계시니 지훈이가 나중에 서울의 비싼 집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몰랐다. 언제부터 그들이 내 집을 자신들의 미래로 여기기 시작했는지. 이틀 후 사돈어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열정적이고 친절했다. 사돈어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훈이 거기서 말썽 안 부리고 잘 지내죠? 너무 마르면 보양식 좀 해주세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참, 제 친구가 최근에 그 근처에 집을 샀는데 그 동네가 평당 3천만 원을 넘는데요. 사돈어른 대귀치가 정말 좋네요. 아무한테나 쇠뱀 팔면 안 돼요. 나중에 지훈이가 거기서 가정을 꾸리면 저희가 돌봐주기도 편하고요. 나는 두어 번 대답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금방 전화를 끊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설탕가루처럼 가벼웠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앉았다. 거실 맞은편에 낡은 나무 문을 바라보았다. 문에 은희가 붙여둔 붉은색 복, 부, 자 스티커가 색이 발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약간의 한기를 느꼈다. 창문을 열어 들어오는 바람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다. 마치 겨울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내 몸에 덮인 담요를 확 걷어차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40년을 살았다. 어느 바닥이 비어 있는지, 계단의 6번째 칸이 삐걱거리는지, 부엌 어느 쪽이 여름에 더운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집이 나중에 지훈이의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수도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1초에 한 방울씩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뒤척여 침대 머리맡에 있는 낡은 노트를 집었다. 은퇴하던 해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였다. 많이 쓰지는 않았고 매달 서너 줄씩 나 자신을 위한 기념으로 남겼다. 첫 페이지에는 은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엉망이었지만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최근 페이지로 넘겼다. 거기에는 몇 줄의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지훈이가 온 지만 2년이 되었다. 키는 훌쩍 컸고 말수는 줄었다.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양말을 기우고 단추를 단다. 어떤 사람들은 손주가 나를 닮았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이 몇 줄의 글을 보며 문득 내가 이 집의 낡은 가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모 있고 튼튼하고 불평하지 않는. 나는 그에게 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니까
철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내 딸은? 나를 자연적으로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나중에 지훈이에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얼마나 더 살고 싶은지는 묻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치 미래의 부동산 인수인계에 장애물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일기장을 보며 펜 끝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썼다. 3년 동안 나는 백솥에 국을 끓였지만 한 그릇의 감사도 끓여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화장대 위에 놓인 은희가 남긴 낡은 시계를 보았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병상에서 남긴 그 말, 우리 딸 서연이 잘 지켜봐줘요. 그때 나는 그녀가 나에게 집을 지켜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말을 잘 들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그녀가 걱정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나 잘해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이 흔들렸다. 몸이 약간 춥게 느껴져 외투를 가져왔지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타 마시며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낡은 집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고3이 되자 일상은 더욱 빡빡해졌다. 그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섰고 나는 5시 반에 일어나 달걀을 부치고 우유를 데우고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다. 점심에는 집에 와서 10분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 시장에 가서 닭다리와 시금치를 샀다. 저녁에는 정시의 학원문 앞에 나타났다. 가끔 그가 늦게 나오면 나는 인도 옆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등에 부는 바람이 마치 별이라니라는 듯 등을 툭 치는 것 같았다. 너는 이제 젊은이가 아니라고 일깨워 주듯이. 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늘 수학 보충 수업 가야 해요였다. 그가 가장 적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였다. 나는 따지지 않았다. 그저 기억할 뿐이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단 한 번도 오토바이로 나를 등교시켜 준 적이 없었다. 지금 손주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꺼이 했다. 하지만 나도 무쇠는 아니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두 번째 계단에 앉아 한참을 헐떡였다. 지훈이는 내 옆을 지나가면서 묻지도 않고 말했다. 신발끈 떨어졌어요. 새 신발끈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따가 사러 갈게라고 말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남은 저녁 식사를 발견했다. 국은 차가웠고 밥도 반 그릇이나 남아 있었다. 그는 맛없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더 이상 집밥이 아니라 그저 때우는 음식이 된 것은 아닐까.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지훈이 다음 학기부터 수능에 올인해야 해서요. 저희가 수업을 몇 개 더 등록해주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이 추천한 엘리트 과정이 있는데 500만 원이래요. 일단 아빠한테 빌리고 연말 보너스 받으면 갚을게요. 나는 묻지도 않고 그러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왔다. 그것은 내가 지난 10년간 아끼고 모은 퇴직금이었다. 총사 280만 원.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고 소박하게 살았기에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0만 원만 인출하고 비상용으로 몇백만 원은 남겨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나는 지갑을 잘 싸서 가슴에 품고 외투로 덮었다. 무엇인가 젖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서연이와 최민혁이 집에 왔다. 아빠, 행동이 정말 빠르시네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최민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돈을 세어보더니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이 돈 지훈이가 꼭 기억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그 봉투에 담긴 것이 돈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키운 고양이 같았다. 그들은 고양이를 데려가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떠났다. 오늘 서울에 일이 좀 있다고 했다. 차가 떠난 후 나는 거실에 잠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사첩반상을 보았다. 그들을 위해 준비한 소갈비찜, 브로콜리 새우볶음, 달걀찜, 가지볶음이었다. 나는 가지볶음 한 점을 집어 먹었다. 씹을수록 입안이 쓴 것 같았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 지훈이는 아직 책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저는 따뜻한 거 안 마셔요. 나는 돌아서서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겨우 10살이었다. 우유는커녕 먹을 것도 없었는데. 며칠 후 최민혁이 지훈이를 데리고 머리를 자르러 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아버님, 이 낡은 집에 냉난방기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리모델링도 좀 하고요. 지훈이가 나중에 결혼하면 바로 들어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냉난방기 설치하려면 비싸지 않나? 나중에 제가 낼게요. 어차피 저는 이 집을 제 두 번째 집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 집은 나와 은희가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아 지은 집이다. 그녀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 이 거실에서 커튼을 접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는 옆에서 못을 박으면서 그녀에게 방해가 될까봐 큰 소리로 말 한마디 못했다. 그 시절 나는 그렇게 세심했는데 지금 그들은 저희가 리모델링 할게요. 한마디로 자기 집처럼 여긴다. 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몇 번이고 들춰보았다. 퇴직금 외에 만기가 1년 남은 정기예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다. 일상 입출금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은 764만 원이었다.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와 인도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날 햇살이 강렬하게 내 손등을 비쳤다. 피부는 주름져 말라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장부를 서랍에 잠그고 고구마죽 한 솥을 끓여 짠지와 함께 한 그릇 먹었다. 고기도 달걀도 없는 그저 단단한 짠맛뿐인 식사였지만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사첩 반상보다 더 속이 든든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조용히 싹 텄지만 아직은 건드릴 용기가 없었다. 그저 생각했다. 다음에 그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나는 안 되라고 말해야 할까. 7월의 부산은 터질 듯한 찜통 같았다. 바람마저 끈적거렸다. 지훈이는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해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모의고사를 준비했다. 나는 녹두죽을 끓이면서 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리듬감 있는 영어 듣기 파일을 들었다. 교육방송인지 어떤 학습 팟캐스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했다. 식사 시간에도 몇 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다. 책상 옆에 있던 내 낡은 의자는 이제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익숙해졌다. 어차피 나이가 드니 공부 뒷바라지라는 말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과 가득 채워진 물, 그리고 적은 말이라는 것을. 이날 밤 서연이와 최민혁이 갑자기 인테리어 회사 홍보 전단지를 한가득 들고 왔다. 아빠, 저희가 요즘 인테리어 회사를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아빠 집 말이에요. 사실 좀 손봐야 해요. 나는 멍하니 물었다. 손을? 어딜 손봐? 이것 좀 보세요. 최민혁이 도면을 펼쳤다. 이 부엌은 아직도 가스레인지잖아요. 위험해요. 전기 배선도 너무 낡았고요. 욕실은 건식, 습식 분리도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아빠가 씻다가 넘어지기 쉬워요. 다 아빠를 위해서예요. 서연이도 거들었다. 아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기 위치는 해운대에서 10분도 안 걸려요. 좀 고치면 나중에 지훈이가 결혼해서 바로 들어와 살아도 돼요. 서울에서 집세 내고 집 사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식탁 위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이 이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를 냈다. 나 자신이 그들의 미래 계획이라는 흙더미에 파묻히는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아빠.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일부 낼게요. 최민혁이 나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공간이 너무 커서 아빠 혼자 사시기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는 실버타운이 있는데 조건이 괜찮아요. 거기 가서 지내시고 저희가 여기를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웃지도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서둘러 말했다. 아빠, 저희가 아빠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여기 계시면 위험할까봐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희는 나한테 물어본 적 있니? 내가 혼자 살고 싶은지 아닌지.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최민혁이 천천히 말했다. 아빠, 다 아빠를 위해서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짐도 많고 어지럽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는 정말 아빠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나는 식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를 그들에게 밀었다. 지훈이 학원 다음 학기 수강료 고지서였다. 빼곡하게 적힌 금액은 총 300만 원이었다. 이건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낼래? 서연이의 얼굴색이 변했다. 아빠, 지난 몇 달 동안 아빠가 내셨잖아요. 저희가 연말이라 자금이 좀 빠듯해서요. 내가 8개월 동안 냈다. 이번엔 너희 차례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결국 최민혁이 고지서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낼게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부엌등 아래 앉아 그날의 일기를 썼다. 그들은 내 집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만들려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나 대신 결정한다. 나는 언제부터 결정권을 잃었는가? 그날 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젊었을 때 포스코 창고에서 하루 종일 비료를 나르고 출하점표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 은희와 번갈아 가며 밥하고 빨래하고 딸을 돌보던 시절을 떠올렸다. 우리는 돈을 모으고 인내하며 마침내 1978년에 이 집을 샀다. 당시에는 집값이 비싸지 않았지만 대출금은 20년을 갚아야 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맸고 심지어 에어컨도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첫 창문형 에어컨을 달았다. 지금 그들은 이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고, 늙어서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나중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획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공간을 비워주는 늙은 집주인으로 만들고 정중하게 퇴거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냉혹한 폭력이 아니라 다정한 협박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서 돼지 사태와 무, 그리고 순무를 샀다. 나는 은희가 하던 방식으로 맑은 무국을 끓였다. 맛은 부드럽고 국물은 맑았다. 식사 때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다음 달에 며칠 좀 나갔다 올 것 같다. 경주에 사는 친구 집에 며칠 지내다 올 거야. 그는 아 하고는 다시 문제집에 고개를 묻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고 그도 더 묻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잘못은 내 것이지만 너는 누구의 하인도 아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기와를 녹일 듯이 더운 날씨였다. 나는 아침 일찍 모든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이불을 널었다. 오후에 서연이가 와서 3층 창고를 정리해주겠다고 했다. 어릴 때 찍은 옛날 사진을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환영했다. 그녀는 어릴 때 그 낡은 상자들을 뒤지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내가 군 복무 시절 찍은 흑백 사진을 보며 내 머리가 빗자루 같다고 웃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상자를 뒤지면서 웃지 않았다. 손은 멈추지 않았고 눈빛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대추 생강차를 끓여 아래층에서 그녀를 불렀다. 차 한 잔 마시고 쉬엄쉬엄 하렴. 잠시만요. 엄마 예전 장신구함을 봤는데 아직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3층 작은 방은 불이 켜져 있었고 상자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장신구함이 들어있었다.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옥반지까지 모두 벨벳 천에 쌓여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뭐 하는 거냐? 나는 문가에 서서 말했다. 목소리는 일부러 무겁게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랐다. 아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팔찌를 시어머니 옷에 맞춰보려고요. 요즘 생신이셔서 치파오를 입으신다는데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 상자 뚜껑을 닫아버렸다. 이건 내 엄마 거다. 누구의 장신구가 아니야. 서연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도 안 계시고 쓰지도 않으시잖아요.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아직 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나를 보았다. 표정은 짜증으로 변해 있었다. 아빠, 지금 왜 이러세요? 이 물건들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그냥 잠깐 빌려 쓰려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나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말이 맞다. 나중엔 내 것이지. 하지만 나중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딸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뒤따라오며 말했다. 아빠, 왜 그렇게 변하셨어요? 예전엔 저를 제일 아껴주셨잖아요. 어떻게 지금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 따지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그 장신구함을 찬장 가장 깊은 곳에 넣고 그 위에 쌀통 2개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거실에 잠시 앉아 있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30분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가야 한다며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밤에 지훈이가 돌아왔다. 나는 원래 그에게 내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말 안 하더냐?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가에서 맴돌다 다시 들어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집값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부산 중심 지역은 평당 3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가 오늘 버티지 않았다면 그 장신구함은 그렇게 잠깐 빌려 쓰는 용도로 가져가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몇 냥의 금이 얼마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은희가 남긴 것이다. 그녀가 살아있었고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의 축적이다. 그녀가 아프기 전에 직접 고르고 맞춘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미소이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감을 때의 부드러움이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내게 한 말을 기억한다. 그 장신구들은 당신이 간직해요. 언젠가 내가 보고 싶으면 꺼내서 봐요. 내 몸은 갔지만 물건은 남아있으니 내가 아직 한 손으로 당신을 잡아주는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치파오에 맞추라고 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냥 목걸이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동반자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위층에서는 지훈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마 나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날 내 마음속에 등불 하나가 꺼졌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녀가 나의 존엄을 아직 존중하고 있다는 환상의 불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철물점에 가서 새로운 소형 금고를 샀다. 나는 그 장신구함을 금고에 넣고 잠가서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만약 내가 숨기지 않았다면 부엌 서랍에 그냥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물어온다면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분수다. 그날 밤 나는 한 줄의 글을 썼다. 가족의 정은 나눌 수 있지만 물건은 나눌 수 없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였다. 최지훈의 합격자 발표. 날은 맑은 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떡만둣국을 끓이고 시장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팥빵을 사왔다. 최고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큰 짐을 내려놓은 세민이 축하해주고 싶었다. 오후 3시.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나는 묻지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나는 순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대단하구나. 정말 장하다. 그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아마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칭찬하는 것은 처음 느껴봤을 것이다. 그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다. 그래, 어서 해라. 그는 위층으로 달려올라가 10분 넘게 통화했다.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최민혁과 서연이가 곧장 달려왔다. 아빠, 토요일에 저희가 해운대에 있는 횟집 예약했어요. 지훈이 합격 축하 파티인데 시댁 식구들도 오실 거예요. 아빠도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좋지. 시간 알려주면 적어 놓을게. 그들이 떠날 때 최민혁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님, 손주가 정말 대단하죠. 헛키우지 않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키웠다고도, 당신들은 키우지 않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끌벅적한 자리에 내 이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깨끗한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아내가 예전에 당신 이거 입으면 젊어 보여라고 했던 회색 니트 조끼를 걸쳤다. 방에 들어서자 이미 절반 가까이 자리가 차 있었다.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웠다. 긴 테이블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사돈 어른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부모님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차 한 잔과 땅콩 한 접시가 전부였다. 마치 지나가던 손님 같았다. 자자, 오늘 우리 지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민혁이 술잔을 들고 우렁차게 말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예의 바른 우리 최씨 가문의 자랑입니다. 나는 우리 최씨 가문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지난 3년간 지훈이가 노력했고 물론 서연이가 매일 등하교시키고 학원 스케줄을 짜주며 뒷바라지한 덕분입니다. 저희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아이가 잘 따라주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시댁 식구들은 봉투를 꺼내며 대학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했다. 테이블에서는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서울대 경영학과라니 최고다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매일 밤 10시 학원문 앞에서 보온병을 들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던 노인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부산 시내를 벗어나 본 적도, 친구들과 화투 한번 쳐본 적도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직접 밥을 지어준 사람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잘못된 자리에 앉은 엑스트라 같았다. 어느 접시에 젓가락을 가져가야 할지조차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맹물 같았다. 생선가시도 제대로 발라내지 않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들의 차를 타지 않았다. 나는 걸었다. 해운대 신도시를 따라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그 낡은 음반 가게를 지나쳤다. 간판은 이미 반쯤 떨어져 있었다. 가로등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마치 계속해서 붙잡히면서도 계속해서 잊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그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넣었다. 한밤중에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꿈을 꾸었다. 식탁 위에는 반찬도 밥도 없었다. 오직 종이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공로는 너에게, 헌신은 나에게.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학 지원서 양식을 건네며 말했다. 부산에 있는 국립상경대도 생각해봤니? 경영학과도 괜찮고 집에서도 가깝잖니. 그는 한번 쓱 보더니 말했다. 아빠가 서울대 경영학과가 자원도 많고 졸업하면 바로 금융권에 취업해서 연봉도 높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나는 그냥 가까이 살면 할아버지가 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말없이 계속 떡볶이를 먹었다. 30분 후 최민혁이 왔다. 작성된 지원서 사본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저희는 지훈이를 서울에서 공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쪽에 기회가 더 많고 사촌 형도 돌봐줄 수 있고요. 집은 저희가 지금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버님께서 초기 자금을 좀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옆에서 덧붙였다. 아빠, 지훈이는 아빠가 키우셨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이런 투자는 손해 볼 일 없을 거예요. 나는 한번 웃었다. 나 자신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웃음이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아버님 유동 자금 봐서 일단 1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더 보태고요. 1억 원. 그는 마치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는 것처럼 쉽게 말했다. 사장님, 이거 거스름돈 있나요? 나는 일어나 식탁 위에 지원서를 덮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 돈은 이제 거의 바닥났다. 최민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님, 얼마 전에 주식 파신 거 아니었어요? 예금도 아직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있지.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다 줄까? 그는 말이 없었다. 서연이의 표정은 더욱 복잡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날 나는 닭백숙을 끓였지만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나는 그 국을 전부 버렸다. 냄비를 닦을 때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어떤 헌신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그것을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원서를 보았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빼곡했다. 단 한 줄만이 빠져 있었다. 3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서울의 월세는 비쌌고 오피스텔은 보증금의 2달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다. 인테리어에 가구까지 추가해야 했다. 서울대 개강 2달 전부터 서연이와 최민혁은 부산에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다. 매번 올 때마다 처음 10분은 안부를 묻다가 결국 자금이라는 2글자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아빠, 저희가 문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봤는데 집 상태가 아주 좋아요. 가격은 5억 2천만 원이고 인테리어도 새 것이고 교통도 편리해요. 아빠, 전에 집값이 10억은 넘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1억 원은 그냥 시작 자금일 뿐이에요. 저희도 대출 받아야 하고요.
지훈이가 서울 가서 공부하면 저희 노부부도 부담이 커요. 아빠가 도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냥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산에 있는 낡은 아파트 팔면 꼭 갚을게요. 나는 듣고 또 들었다. 모든 말이 듣기 좋았다. 마치 내가 1억 원을 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이고 내 남은 인생의 안전을 앗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출력했다. 두 통장을 합쳐보니 남은 돈은 총 738만 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느렸다. 내 옆을 쌩쌩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대 한 대가 마치 이 늙은이의 고독을 일부러 가속하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았다. 손에는 그 예금 명세서를 쥐고 가장 위에 인쇄된 내 이름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이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 눈에는 아마도 3층짜리 주택의 명의권, 이체 가능한 비상금 정도로만 보였을 것이다. 다음 날 서연이가 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그 오피스텔 정말 괜찮아요. 저희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빠 쪽에서 확정되면 지훈이가 대출 신청 절차를 밟을 거예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마치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낡은 신문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밤에 나는 결혼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서류를 꺼냈다. 그날 밤새도록 나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폴더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메모지 한 장을 썼다. 본인의 생전 모든 재산은 더 이상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되지 않음을 명시함. 주택은 매각 후 일부를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탁을 통해 아동 장기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함. 나는 다음 날 버스를 타고 부산지방법원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변호사 친구에게 정식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로 가족에게 남기지 않으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네. 그들은 이 집이 필요 없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양심이야. 그러니 나는 아직 양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하겠네. 이 말을 할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냉정했다. 마치 택배 영수증에 서명하는 것처럼. 공증 과정은 간단하고 신속했다. 나는 그 종이에 서명하면서 후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영원히 갚아야 할 빚 청구서에서 지워버리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다. 그날 바람은 잔잔했고 나무 그림자는 부드럽게 흔들렸다. 밥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짭짤하고 고소했다. 다 먹고 나서 나는 트림을 한 번 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푸르렀다. 나를 짓누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에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친구 집에 가서 잠시 지내다 올 것 같다. 아, 그럼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서울에 있는 그 집 마음에 드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 집이라 편하고 집주인도 좋은 분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나는 그가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기억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가 이 3년 동안 내가 아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지 묻지 않았다. 그가 나중에 이 집이 어릴 적 태풍을 피하던 피난처였고 사춘기 시절 큰 소리로 영어 회화를 연습하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지 묻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자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찬장 속에 있는 나와 은희의 결혼 닭이 세트를 보았다. 깨진 곳도 금이 간 곳도 없이 여전히 차를 우릴 수 있었다.
마치 내가 낡았지만 망가지지는 않은 것처럼. 나는 빚쟁이도 하인도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손과 마음과 선택권이 있는. 그날 밤 나는 아주 잘 잤다. 꿈에는 다툼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 부엌에서 국 한 솥을 끓이고 있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7월 말, 지훈이는 지원서 작성을 마쳤다. 1지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2지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썼다. 그날 그는 확인서를 들고 위층에서 내려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저 다 썼어요, 할아버지. 나는 태블릿 PC를 받아들고 몇 번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사실 저는 역사학과에 더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역사 공부하면 미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보고 알아서 잘 생각하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역사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다. 나중에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시키는 대로 썼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자부심도 야망도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인생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선택권이 없었어. 그러니 너는 나중에 꼭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는 대꾸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 그 지원 확인서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나는 새로운 자료를 가져갔다. 단순히 재산량도 초안뿐만 아니라 손으로 쓴 편지 한 통도 있었다. 그것은 내가 미래의 나 자신에게 쓴 편지였다. 정호야, 만약 네가 아직 앉아서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면 이 편지는 일단 간직해라. 하지만 어느 날 네가 떠나게 되면 이 집을 팔아다오. 판 후에 3가지 일을 해다오. 1. 0만 원은 내 유골 처리에 남겨라. 화려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해라. 남은 돈은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동 장기 교육 후원 재단에 기부하고 절반은 노인 지원 협회에 맡겨 노인 교육 자원봉사 활동에 쓰도록 해라. 서연이와 민혁에게는 알리지 마라. 내가 떠났으니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방해하지도 그들에게 방해받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름을 쓸 때 손목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퇴직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편지도 공증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자네가 한부, 사회복지단체의 한부, 내 서랍의 한부 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지 재산 다툼이 아니야.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대로 집을 정리했다. 남는 가구, 낡은 텔레비전, 더 이상 쓰지 않는 세탁기는 모두 중고상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했다. 물건 하나하나가 떠날 때마다 나는 고마웠다고 한마디씩 했다. 그날 저녁 나는 꽤 텅 빈 거실에 앉아 차 안 주전자를 우렸다. 햇빛이 낡은 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나는 차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은희를 떠올렸다. 나 해냈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이 집을 가져가지 못했어. 얼마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개강 전에 지훈이 새 숙소 한번 보러 올라오세요. 저희가 인테리어 거의 다 했어요. 그래, 몸 좀 괜찮아지면 가보마.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괜찮다. 일상도 정상이고 잠도 더 잘 자. 그럼 아빠 집은 리모델링 할 생각 있으세요? 응, 있어. 팔아버릴까 생각 중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지훈이 졸업하면 거기 돌아가서 살 계획이었는데. 농담 아니야. 지훈이가 어디 살고 싶은지는
그의 문제고. 이 집은 내 거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예전에 손주한테 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돌봐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켰다. 미래는 내 것이야. 너희가 계획한 미래가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전화가 끊겼다. 오랫동안 다시 울리지 않았. 나는 휴대폰을 끄고 유심 카드를 빼서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나는 통신사에 가서 새 번호를 신청했다. 변호사, 오랜 친구, 그리고 앞으로 연락할지도 모를 재단에만 번호를 알려주었다. 집은 이틀 동안 조용했다. 세상이 채널을 바꾼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신문을 읽고 붓글씨를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의 일정을 벽에 걸린 달력에 적었다. 마지막 날, 지훈이가 개강하기 전날, 나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닭백숙, 무채 달걀 부침, 간장 버섯볶음, 그리고 흰쌀밥을 차렸다. 그는 꽤 많이 먹었다. 식사 후 나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가 열어보니 손으로 쓴 쪽지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훈아,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이 돈은 네가 알아서 써라. 더 이상 부모님께 묻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마라. 비록 1년밖에 버티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너를 투자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두드렸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생각나면 네가 좋아하는 책을 2페이지 더 읽어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날이 밝을 무렵 나는 꿈에서 은희와 함께 낡은 집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정우 씨, 이번에는 정말 잘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 지훈이가 개강하는 날 그는 아침 일찍 출발했다. 큰 여행 가방 2개를 메고 새 운동화를 신은 채 집을 떠나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된 모습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기차역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몸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지도 쉽게 빌려주지도 말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다. 나는 문을 닫고 천천히 2개의 큰 쇠 자물쇠를 걸었다. 처음으로 이 3층짜리 집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3년 전에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더 이상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작정이라는 것이다. 다음 날 정오, 나는 부동산 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년 전부터 알던 나처럼 포스코 출신의 그 지역 토박이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황 사장, 나 집을 좀 팔까 생각 중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선생님, 정말 결정하셨어요? 그 집은 노후에 지내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로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다른 사람이 내 노후를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사흘 후 우리는 거실에서 만났다. 그는 집의 평수, 대지 지분, 현재 구조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집은 대지 모양도 반듯하고 분할된 적도 없어서 좋네요. 인터넷에 올리면 열흘 안에 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저가는 15억 5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하지만 급하시면 제가 아는 투자 고객들에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격은 좀 낮아지겠지만 거래는 빠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급하지 않아. 기다릴 수 있어. 박 선생님, 정말 확실하세요? 그가 서류를 챙기며 다시 물었다.
따님 가족은 아시나요? 조만간 알게 되겠지. 나는 그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도 비웠다. 전기요금 고지서 몇 통, 수도요금 고지서, 그리고 보험 홍보 카드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카드를 찢어버렸다. 집안의 낡은 텔레비전, 낡은 소파, 그리고 천장에 달린 10년 넘게 쓴 형광등을 보았다. 빛은 약간 누렇지만 아직 밝았다. 나처럼 토요일이 되자 서연이와 최민혁이 갑자기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빠, 저희가 아빠가 부동산에 집 내놓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정말 미치셨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최민혁은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은 지훈이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걔가 이제 막 대학에 갔는데 집을 팔아버리다니요.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요?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월세 살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기당해도 모르실 거예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기당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내린 결정이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울면서 말했다. 아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집 망해요. 민혁 씨가 이미 말했어요. 아빠가 기어코 집을 팔면 자기는 정말 못 참겠다고요. 그때 가면 이 결혼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울며 불며 콧물을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금 그녀의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었다. 아빠, 팔지 마세요. 네? 저희 나중에 여기 돌아와서 살아야 해요. 노후도 보내야 하고요. 이 집은 모두의 집이에요. 우리 최 씨 집안의 집이라고요. 그 말에 내 손가락 끝에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은 모두의 집이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최 씨 집안의 집이라고? 최민혁이 분노하며 일어나 테이블을 쳤다. 거기서 그렇게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저희가 안 돌봐드리면 어떻게 사실 건데요? 저희한테 의지 안 하면 누구한테 의지하실 건데요? 나 자신에게 의지한다. 나는 이미 준비해둔 편지 봉투를 서랍에서 꺼냈다. 안에는 부동산 매매 의향서와 작성해둔 재단 기부 절차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미 다 준비해놨다. 집을 판 후에 일부 금액은 내가 쓰고 나머지는 속초 아동교육후원재단과 노인교육협회에 기부할 것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최민혁이 일어섰다. 자기 손주한테는 안 주고 기부를 하겠다고요? 지훈이는 내 손주지만 나는 은행이 아니다. 내가 3년간 돌봐줬으니 그에게 빚진 것은 없다. 그 애가 나중에 정말 능력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것이다. 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빠, 정말 변하셨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마침내 사람다워진 거다. 그들이 떠날 때 작별 인사는 없었다. 최민혁이 문을 세게 닫았고 문손잡이가 쿵소리를 내며 튕겨나왔다. 마치 이 집에 대한 마지막 항의처럼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 한 주전자를 끓이고 녹두죽 한 그릇을 먹었다. 집 밖에서는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은 주전자가 끓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미래를 제대로 계획했다. 예전에는 내 미래를 그들에게 맡겼다.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어른으로, 사람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나를 집주인, 현금 인출기, 그리고 대기 중인 간병인으로만 여겼. 그날 밤 나는 꿈에서 은희와 함께 낡은 집 앞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내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웃었다. 이번에는 드디어 당신 자신의 차를 마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숨에 마셨다.
사람들은 늙으면 굽혀야 하고 바통을 넘겨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쌀을 씻고 있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원수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세게. 문을 열자마자 최민혁과 서연이가 뛰어들어왔고 그 뒤에는 놀랍게도 사돈어른 왕숙자 씨까지 있었다. 아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 파는 문제는 이미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으며 그들 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빚을 청산하러 온 것 같았다. 왕숙자 씨도 거침이 없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사돈어른, 나 오늘 마스크도 안 쓰고 왔어요. 체면 차릴 생각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이 집을 팔아버리겠다면 우리 최 씨 집안에서도 앞으로 사돈어른 같은 친척은 없는 걸로 알겠어요. 나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러 오셨으면 돌아가시죠. 최민혁이 소리쳤다. 집을 파는데 우리 동의는 받으셨어요? 나는 화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었다. 집을 파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결정이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너희 것이나 최 씨 집안의 것이 아니다. 왕숙자 씨가 비웃었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시네요. 예전에 지훈이가 제일 아끼는 손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 애의 미래의 집을 팔아버리고 돈은 기부하겠다고요? 미치셨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 미친 것은 당신들이지. 아직 살아있는 노인을 이미 죽은 사람의 유산 취급하는 당신들. 최민혁은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좋아요. 그렇게 눈치 없이 나오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엄마까지 오셔서 사정했는데도 거기서 고상한 척이나 하고 계시네요. 서연이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아빠 팔지 마세요. 팔면 우리 집 망해요. 민혁 씨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집안이 망하면 자기는 상관 안 한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라고 반복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울음은 나라는 아버지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무너질까봐 우는 것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편이었다. 최근도 오늘도 아니었다. 3년 전 내가 지훈이를 와서 지내라고 한 그 순간부터였다. 너희 집이 망하든 말든 이 집과는 한 푼의 관계도 없다.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는 모르세요. 그녀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 아빠는 퇴직한 노인이지만 우리는 매달 주택담보대출에 차 할부금에 아이 학비까지 내야 해요. 아빠가 이걸 팔아버리면 우린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나도 한 푼, 두 푼 대출금 갚아가며 이 집을 마련했다. 너희 돈 한 푼 받지 않았어. 이제는 팔지도 못한다는 거냐? 그때 최민혁이 갑자기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일어섰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찾고 있어요. 서명하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황당한 짓을 하셨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한 번만 더 뒤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믿지 않고 계속 뒤졌다.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주소를 말하고 누군가 저희 집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법률 서류를 훔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멈칫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를?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내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 사람 모두 멍해졌다. 왕숙자 씨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정말로 전화를 건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최민혁이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장인어른으로 인정 안 할 겁니다. 나는 대꾸했다. 너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 가면을 벗겨냈을 뿐이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공포, 슬픔,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괴롭힘당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의 집 서랍을 뒤지는 것을 묵인한 사람이었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차 한 병을 꺼내 두 모금 마셨다. 차가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마음속까지 전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사본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갈색 봉투에 넣고 그 위에 박정호 유언 처리서라고 썼다. 분실 시 부산 변호사 사무소 이미륜 변호사에게 연락 바람. 나는 봉투를 봉하고 금고에 다시 넣었다. 비밀번호를 세 바퀴 돌려 잠갔다.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외롭고 약한 노인이 아니라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아니, 나는 마침내 당신들의 미래를 내 의무로 여기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뚜껑 닫힌 우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부엌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다시 앉아 손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얹고 차를 마시며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었다. 솔솔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마치 가슴속에 꽉 막혔던 숨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홀가분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 그들이 내 집을 뒤지고 나를 늙어서 미쳤다고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양보는 그들의 감사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표에 당연히 딸려오는 권리로 여겼다. 은희야,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이 맞았어. 나는 너무 물을었어. 물으니 얕보이고 양보하니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날이 어두워진 후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가스레인지 옆 간장병까지 2번이나 닦았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 밤은 유난히 모든 것을 새 집처럼 정리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래해도 좋네. 절차를 진행해주게. 나는 준비됐어. 그는 흥분하며 말했다. 네, 매수자분께서 이미 계약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속은 제가 다 처리할 테니 은행에서 입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내가 남긴 분배 계획대로 바로 실행해주게. 박 선생님, 정말 결정하신 겁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황 사장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본 어르신 중에 가장 강단 있으십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강단 있는 게 아니라 이제야 철이 든 거지.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들어가 최고 고객실에서 주택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화면에 표시된 계좌 잔액이 갑자기 9자리 숫자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그저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속초의 재단에 가서 기부금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노인지원협회에 가서 후속 자원봉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양쪽 모두 내게 영수증과 감사 편지를 써주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잘 접어들고 다니던 작은 서류 가방에 넣었다. 밤에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낡은 텔레비전, 소파, 책장, 옷장, 세탁기 모두에 나눔 또는 처리라고 쓴 쪽지를 붙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3층에 있는 은희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열지 않았다. 그녀가 안에서 내가 작별 인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니 젠셔은 그대로였다. 침대 머리맡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제주도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랍에는 그녀의 양모 목도리와 우리가 젊었을 때 주고받았던 편지가 들어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나 정말로 떠나. 걱정하지 마.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야. 몇 분 후 나는 일어나 그 편지와 그녀의 목도리를 내 여행 가방에 챙겼다. 이것이 이번 여행에서 내가 유일하게 가져가고 싶은 것이었다. 사흘 후 나는 열쇠를 부동산에 넘기고 명예 이전일에 맞춰 떠났다. 작별 의식도 작별 사진도 없었다. 나는 그저 여행 가방 하나, 여행용 가방 하나, 차 한 봉지를 들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택시가 골목을 막 벗어나자 모퉁이의 낡은 복권방 철문이 마침 열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번 보았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3층짜리 주택의 기와지붕이 보였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웠다. 한국 고속철도에 앉아 있었다. 창간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낡은 목도리를 꺼내 무릎 위에 놓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무정한 것이 아니다. 그저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계획하며 살다가 결국 내 자신의 삶마저 다른 사람의 계획서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아니,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기로 했을 뿐이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설렁탕 한 그릇 끓여 먹는 것도 아까워 항상 아이들이 오면 주려고 남겨두었다. 이제 나는 속초에서 설렁탕 맛집을 찾아 제대로 앉아 한 그릇 먹을 계획이다. 천천히 국물을 다 마시고 고기를 다 씹고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인생이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계획해준 미래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속초에 도착한 날은 화요일이었다. 기차역 밖은 바람이 세게 불어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나는 짐을 들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차 한 봉지, 목도리 한 줄을 든 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거리에 섰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했다. 머물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산목서라는 실버타운 형태의 기관이었다. 동명항에서 멀지 않고 몇 걸음만 걸으면 설악산이 보였다. 요양원도 양로원도 아니었다. 단기나 장기로 머물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고 텃밭과 서재가 있는 커뮤니티형 주거 공간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50세 이상,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60대 아주머니였다. 성은 장 씨였다. 그녀는 나를 방으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방은 바깥으로 창이 나 있고 냉난방기, 독립된 욕실이 있어요. 뒤뜰에서는 채소를 가꿀 수 있고 매주 수요일에는 다 같이 요리하는 날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네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마치 오래 사신 분 같네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네, 드디어 제 소유의 공간에 살게 되었으니까요. 방은 크지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다. 창가 구석에는 나무 책상과 노란색 작은 스탠드가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희의 목도리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사진을 책상 옆에 놓는 것이었다. 스탠드를 켜자 마치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네,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운동화를 신고 근처 시장으로 걸어갔다. 파 한 단, 토란 한 봉지, 두부 한 모, 그리고 따끈한 속초의 명물 순대국을 한 그릇 샀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막 자리 잡았습니다. 뒷모습이 아주 든든해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제 인생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든든하죠. 정산목서로 돌아와 나는 작은 부엌에서 토란죽을 끓였다. 걸쭉하고 부드러운 죽을 한 입 먹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집이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예전에 내가 무엇을 먹을지조차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던 나 자신이 생각나서였다. 저녁 무렵 나는 공용 텃밭에서 또 다른 거주노인을 만났다. 이름은 홍 선생님, 70세, 원래 우체국 국장이었다고 한다. 은퇴 후 딸이 손주를 돌봐달라고 해서 2년간 돌봐주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다. 나는 빠져나왔어요. 그가 말했다. 지금은 꽃을 심고 기공을 수련하고 글씨를 배우고 있어요. 괜찮아요. 가족들이 원망하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원망하죠. 하지만 절반은 제 탓이에요. 예전에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으니까.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철관음 한 주 전자를 마시며 예전 이야기, 지금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른, 책임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이 어두워진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글을 썼다. 박정호, 남, 71세, 포스코 퇴직. 인생 전반부는 다른 사람이 설계했지만 후반부는 내가 직접 작은 집을 짓고 싶다.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꿈에는 다툼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산기슭을 조용히 흐르는 강물만이 있었다. 강 위에는 바람과 새와 빛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가 넘어 나는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지훈이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네가 뭘 잘못했니? 라고 묻지도 내 부모님이 이 전화 건 거 아시니? 라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너는 서울에 있고 할아버지는 속초에 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생각나면 네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너에게 국을 데워주고 빨래를 해주고 독립적으로 살라고 일깨워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기억할게요. 그럼 됐다. 할아버지는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어떤 작별은 길게 끌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랑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소록을 비웠다. 오직 3개의 번호만 남겼다. 정산목서, 속초병원, 홍 선생님. 나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볏짚 향을 머금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산 그림자는 겹겹이 쌓여 마치 미처 다하지 못한 말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인생에 정말로 출발선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위에 섰다고. 박 선생님의 선택은 아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책임의 족쇄가 되고 가족의 정이 교환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 역시 침묵 속에서 조금씩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집 한 채, 의자 하나, 국 한 그릇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원이지만 그의 눈에는 추억과 자유였다. 당신은 박정호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라면 계속해서 참고 양보하겠는가? 아니면 그처럼 선을 긋겠는가? 당신의 노후에 누구를 위해 집을 남겨두고 싶은가? 그리고 누구에게 진정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댓글창은 할 말이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 열려 있다. 당신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혹은 박정호와 같은 연장자이든 모두 환영한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말해주길 바란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행복한 노후 인생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선택, 가족 관계, 그리고 노년의 지혜에 대한 더 많은 실제 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또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길 바란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무엇이 진정한 노년의 존엄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